좋아하시는 시간, 우리 노래 공연 한 곡 듣고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저기 멀리 신촌의 홍익대학교에서 이 학점 교류로 온 학생입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여러분 더 큰 박수로 맞아주셔야 되는데, 보거동문학과 3학년 최용석 씨입니다. 바로 윤종신 씨의 슬로우 스타터라는 곡인데, 우리 실용음악과 교수님께서 지금껏 했던 학생들 중에 가장 잘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제가 이런 말에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다 뭐든지 늦었어. 뭐든 빨리 깨닫지 못했던 난 너의 소중함들도 내게 온 그 기회들도 그때 바보처럼 앞서가던 그 친구들의 뒷모습은 내게 거대한 그늘로 애써 따라가려던 버거웠던 그 몸부림 속에 나도 모르게 좁혀지던 그 거리는 난 아니라고, 타고난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는 나라고 매일 부르던 노래 너무 부족하다고, 매일 메꾸려 했던 그 팔에 흐르던 땀을 증발하지 않아 차곡차곡 내 빈틈의 이야기들로 차. 난 이제서야 두려웠어. 뭐든 안 될 때 이것저것 핑계 나를 떠올릴 때 나를 바라보는 눈, 남의 눈에 나를 맞추려던 길었던 날들, 거쳐야 했던 그 날들 난 아니라고, 타고난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는 나라고 매일 부르던 노래 너무 부족하다고, 매일 메꾸려 했던 그 팔에 흐르던 땀을 증발하지 않아 차곡차곡 내 빈틈의 이야기들로 사. 난 이제서야 좁은 가슴들이 던졌던 그 원망들과 쉬웠던 외면 다행히도 늦지 않아서 포기하지 마. 아프면 아픈 얘기 그 모든 순간순간 나만의 이야기야. 멈추려 하지 마. 분명 나오를 기회가 와 좀 늦더라도 내 눈가에 주름 깊은 곳에 뭐가 담길지 궁금하지 않니? 답은 조금 미룬 채 지금은 조금 더 부딪혀봐.
즐거웠을 텐데 정말 교수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역대급 무대, 성량도 좋고 음색도 좋고 진짜 잘. 이 정도 하실 수 있는. 시켜보려고. 네, 우리 학생들도. 오늘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세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IT 기업의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컨설팅하고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의 A부터 Z까지 데이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업 데이터 솔루션의 정성원 상무님이 바로 그분이신데요. 간단한 이력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한국 데이터 마이닝 학회 이사님, 그리고 SPSS 차이나 기술 총괄이사, 한국 CRM 협회 기술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통계 분석, 마이닝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소프트웨어의 전 분야의 활용을 위해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의 주역이 될 기업 데이터 솔루션의 정성원 상무님의 오늘 기조 강연, 여러분들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정성원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주제가 좀 무겁나요?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 자, 혹시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몇 분은 계신데.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 가지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쉬운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개념은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또 한때 우리 사회의 TV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제4차 산업혁명, 혹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에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앞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2017년에 코스닥에 상장, 그러니까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빅데이터라는 타이틀로 코스닥에 상장이 된 최초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빅데이터로 포장을 했을까 표현을 하면, 근 5년 동안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흔히 얘기해서 30번 이상 했던 회사.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빅데이터다. 그때 당시에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빅데이터로 전문 기업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이제 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통계를 전공을 했어요.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것부터 기업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관련 일을 굉장히 했었고요. 저희 회사가 중국에 진출해서 한때 이제 중국 비즈니스를 했는데, 2012년 우리나라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시작을 꺼낸 게 2012년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중국이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쫓아다니면서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학생들, 저희 직원들 가르쳐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제 직업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일 하는 주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장래의 희망을 묻는 질문을 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한 서너 명 정도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과학자가 꿈이었고요. 다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고전적인 영화고요. 한 몇 년 전에 리바이벌돼서 했던 스타트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타트랙은 1966년에부터 3년간 방영된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 우주선을 타고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책은 코스모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코넬 대학의 칼 사강이라는 교수가 이 천문학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고, 저 책이 또 이 미국 BBC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서 굉장히 유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와 이 책을 보면서 물론 이 책은 1980년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었죠. 대학교 들어갈 때였으니까요. 보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만은 저는 엉뚱하게 그 다음 통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통계를 왜 하게 됐느냐? 제가 1981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력고사라고 하나요? 학력고사에 가면 여러 가지 있지만 수학 능력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수학을 거의 만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여차여차 하다가 이제 통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통계를 접했는데 제가 처음 1학기 때 1학년 때 1학기 수업 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그 교수님이 수업을 쫙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잘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학생을 딱 집어넣고 저를 딱 얼마나 알았어?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이 막 이어지는 거야. 10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아냐, 이거는 아냐, 저거는 아냐.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어볼 때마다 모르겠는데 한 10가지를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더니 교수님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는 게 아니잖아. 잘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알고 이거는 몰라야 잘 모른다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질문을 하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저는 통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 페이지 이 책이 뭐냐면 Statistics Without Tears라는 책입니다. 1981년에 나온 책이야. 그래서 통계를 공부하려면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통계를 배울 수 있는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통계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만 느껴졌던 학문은 수학을 우리가 하다 보면 1 플러스 1은 2잖아요. 수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통계에서는 1 플러스 1은 2가 될 확률이 95%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2가 아니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5%의 경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한 거짓말이 통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통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통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속아 넘어가도록 통계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라는 학문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져서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내가 잘못 전공을 선택했구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가졌는데요.
저는 첫 직장을 은행에 다녔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때려치고 나와서 제가 아는 지도 교수님이 회사를 창립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창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통계 소프트웨어 SPSS라는 통계 소프트웨어. 혹시 여러분 SPS라는 통계 소프트웨어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선물을 안 갖고 왔는데 다행히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네. 네, SPSS 하면 통계를 배우는 학생들,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팔렸고요. 제가 1990년서부터 이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의 약 90% 정도가 이 소프트웨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통계나 통계 소프트웨어를 쓰이는 데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통계 분석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통계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통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논문을 쓸 때입니다. 옛날에 논문은 말로만 썼어요. 최근의 논문은 과학적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논조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학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과학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리학도 사회과학이고요. 복지학도 사회과학이고 언어학조차도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심리치료 쪽에서 물리치료, 의학, 당연한 얘기. 이때 논문을 쓰려면 통계를 꼭 알아야 됩니다. 통계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맨 마지막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비즈니스의 감으로 이게 오라 라고 결정하고요.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 기업의 최고 CEO가 점쟁이를 항상 옆에다 놓고 비즈니스를 할 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 있죠? 불패 신화의 이순신 장군도 출전하기 전에 항상 점을 봤답니다. 점을 쳤답니다. 근데 그러니 당연히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용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전 세계에 보급하는 역할을 했고요. 다음. 근데 중간 시절, 그러니까 1990년 후반 시절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프트웨어 하나가 가격이 지금 돈으로는 한 몇백만 원 정도 했어요. 소프트웨어 한 카피가.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뭐 한 100카피를 팔면 1억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원 1억. 근데 이제 1년 내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팔았던 게 1998년에 저 SPS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팔았냐면 1년에 한 3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1년에 한 30억 정도 팔았는데 1998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설계를 위한 RFI를 요청했어요. RFI라는 건 뭐냐면 기관에서 정보를 좀 다오라고 하는 것이 RFI입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재해 구축을 할 때 통계의 필요성, 통계 소프트의 필요성을 좀 네가 나한테 설득을 좀 해줘봐, 관련 자료를 좀 제공해줘봐 라고 하는 거였고, 만약에 이게 이때 당시에 사무관을 설득을 제대로 시켰으면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냐면 여기 밑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약 184억이었어요. 184억.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30억의 소프트웨어를 파는데 요거 하나만 잘 설득하면 184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풍수 있죠. 비 오는 그 다음에 가뭄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풍수라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서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해봤냐면 비가 왔는데 이 비가 와서 한강이 넘치면 자 어디부터 침수가 될까?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침수가 가장 빠른 지역에 있는 주민부터 대피시켜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열악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런 홍수 수위를 예측하고 침수 지역을 예측하는 데모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갖고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무관이 끝에 가서 한마디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겨울이 평평하지 않잖아. 왜? 제가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평평하다는 걸 가정하고 저 모의 실험을 한 거예요. 데이터 기반으로.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설득을 못했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184억이 날아간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학교에 통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건 굉장히 쉽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한테 통계 소프트웨어를 파는 건 굉장히 쉬웠는데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 소프트웨어를 써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성공했던 게 뭐냐면 1998년 6월서부터 1998년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했던 FF 권장 발주량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시면 김밥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스트푸드가 내일 얼마만큼 팔릴지 날씨가 지금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면 김밥은 빨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을 조사를 하고 자동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1998년에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날씨, 여러 가지 판매 정보 이런 거를 바탕으로 김밥이 얼마나 팔릴지, 도시락이 얼마나, 김밥도 참치 도시락이, 참치 김밥이 얼마나 팔릴지 뭐 이런 거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14년까지 저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 굉장히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굉장히 재밌었던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띄웠던 가장 인상이 깊었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공유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테마파크 가보신 분 1년 이내에 테마파크라고 하면 에버랜드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서울랜드도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가봤다. 몇 분이 손 드시는데 자 그러면 테마파크에 혼자 가셨습니까? 친구랑 가셨어요? 혹은 가족이랑 가셨어요? 자,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 유형을 갖다가 한번 따져보면 첫 번째가 나 홀로 간다. 두 번째가 연인과 친구들과 간다. 세 번째가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인가요? 고등학생까지가 청소년인가요? 청소년끼리 간다. 혹은 가족끼리 가는데 소인을 동반한 가족 혹은 아직 초등학교를 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나들이. 자, 어떠한 유형의 테마파크 입장이 가장 많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런데 100%로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열어갖고 분석을 해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나옵니다. 약 97.5% 정도가 나홀로 테마파크를 간다. 여러분 수긍하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안 믿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테마파크 혼자 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카드 할인 때문에 그래요. 카드 할인. 왜? 카드 할인이 입장권을 40% 할인해 줍니다. 본인만. 그러니까 둘이서 친구랑 같이 가는데도 따로따로 결제합니다. 너는 너 혼자 네 카드, 나는 내 카드로 결제해요. 그러면 이 테마파크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다 혼자 온 걸로 나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도 테마파크 혼자 가는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야, 혼자서 오는 사람과 같이 왔는데 따로따로 결제하는 사람과 뭐가 틀릴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긁은 시간과 다음 카드 긁은 시간 사이에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굉장히 짧으면 이거는 둘이가 같이 왔는데 카드 2장을 준 거다. 결제를 할 때. 그래서 한 장을 결제하고 또 결제를 합니다. 그런 거고, 실제 따로따로 왔다면 한 장을 결제하고 그 다음 결제할 때까지 텀이 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30초 미만, 25초 미만을 묶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묶어봤더니 자, 어떻게 나오냐면 59.4%가 나올러 온다라고 나와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테마파크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테마파크에 혼자 오는 사람이 1%도 안 된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느끼고 있는 경험을 데이터로 증명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작업이에요. 굉장히 고단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했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 테마파크의 좋은 지역을 갖다 쪼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메인 게이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길이 양갈래 길이 있으면 왼쪽으로 많이 가느냐 오른쪽으로 많이 가느냐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머물고 있느냐 그걸 쭉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입장객 중에 약 11%가 존 1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균 53분이 지나면 존 2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약 5.4% 정도, 6.8% 정도는 존 3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테마파크 내에서 움직인 이동 동선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테마파크에는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빅데이터 시대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동 동선이 아니고요. 구매 동선. 그러니까 뭐냐? 테마파크에서 여러분이 돈 쓰고 돌아다니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안 쓰고 움직이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계점도 도달하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다음 하나 더. 그래서 사실은 이때 프로젝트 때 2014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매직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이 매직 밴드는 약 12.9달러짜리에 판매하는 제품인데 저렇게 손목에다 차는 겁니다. 손목에다 차면 요즘 얘기하는 RFID 기반에다가 디즈니 테마파크 곳곳에다가 이 RFID 센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 손목 밴드를 차고 돌아다니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지를 확연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테마파크나 여러분 쇼핑몰이나 혹은 전시장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사람들을 한 곳에 몰리게 하면 안 돼요. 곳곳에 흩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체류하면서 돈을 쓰고 갑니다. 여러분이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매직 밴드를 도입하는데
무려 1조라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앞에 상황과 비교해 보면, 게다가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테마파크 간 기억이 나세요? 예. 어렸을 때 테마파크를 딱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한 6살 때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키마우스가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평생의 기억이 남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가능한 게 이 매직밴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데이터 분석에 저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환경이 굉장히 부러운 상황입니다. 예, 다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그 테마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칭하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인 데이터 과학은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해 왔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 백의 천사라고 알려져 있죠. 이 나이팅게일은 백의 천사기도 하지만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수학 통계. 수학 통계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했고요. 뭔가를 계산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 1854년에 있는 크림 전쟁에서 영국 정부를 설득했는데요. 통계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이쪽에 무슨 이런 도표가 있어요. 저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미도표라고 하는 거예요. 2년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원인들을, 전장에서 죽어가는 원인을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에, 총에 맞아서, 칼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1차적인 부상은 총칼이지만 사실은 죽어나가는 거는 야전병원에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 때문에 감염돼서 죽는 거였어요. 그거를 통계로 증명을 하고 영국 정부를 설득해서 이 사망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낮춘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인정이 받아서 영국 왕립통계학회의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회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다음. 사례들은 굉장히 무궁무진 많습니다. 많은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와인들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와인 전문가가 이 와인을 먹어보고 품질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올리버 아센펠터라고 하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수학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와인의 품질은 강수량과 겨울철 강수량, 재배철 평균 기온, 수확기 강수량의 공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6년에 보르도 지방의 와인 품평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인 평론가들이 야, 올해 와인 최고로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올리버 아센펠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년 후에 나올 와인이 더 좋아. 남들은 지금 와인을 까면서 축배를 들고 있는데 3년 후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4년 후에 나오는 와인은 세계의 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샀지만 결론적으로 1989년산, 1990년산 보르도 와인은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아직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전문가 영역을 도전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데이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다음 하나 더.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 자체를 90년대 후반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고요. 2000년 중반에는 슈퍼크런처라는 말을 썼고요. 2012년서부터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데이터 과학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어렸을 때 데이터 과학이 아닌 그냥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과학자는 못되고 통계 수학의 길로 들어서다가 지금 요즘 얘기하는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있는데 어느덧 인생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나이에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습득해야 되지만, 그래서 보통 데이터 과학자의 약 46%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 한 36% 정도는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정도로 굉장히 공부해야 되는 분야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에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데이터 과학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아야 돼요. 통계에서부터 전산 지식에 도메인 날리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영상은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찾아보시도록 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틀어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라몬 주인은 2011년 소프트웨어 센터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주인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GE. GE 항공 엔진 데이터에 부착된 센서는 24시간 데이터를 전송한다. GE 항공운항센터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비행기 조종 방법을 제안하고 엔진 유지, 보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Unexpected downtime in the aviation industry costs airlines $45 million a day. So the more we can understand how these new engines are operating in real time, the more we can understand and predict when certain maintenance procedures are required. GE의 가스 터빈 공장, 축구장 400개를 합쳐놓은 크기다. 이곳에서 화력발전소의 심장인 가스 터빈이 만들어진다. 마지막 공정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선을 연결해 250개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GE의 가스 터빈은 전 세계 만여 곳의 발전소에서 사용 중인데, 가동 중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 모니터 센터로 전해져 장비의 오류를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GE는 데이터 서비스로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 So we think a services business inside GE, having a profitable service business is about having that data. And so all the different divisions are using that M&D data. Collectively, if you look at GE Power, 3/4 of the profit in GE Power, it comes from the services business. So 75% of GE Power's profit is coming from services, which is highly dependent upon having that data to make the right decision. 에디슨의 전기 조명 회사에서 시작해 100여 년간 미국 제조업을 이끌었던 GE는 산업 현장 전반에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과감하게 결합시켜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산업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2014년 GE는 산업 인터넷 서비스로 1조 2천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 So our aspiration is to be a digital industrial company. We're about $6 billion in software today. We'd like to grow that 20%, be a $10 billion software company by 2020. But we're a company that needs to be based in software to be successful in the future. 여러분 아시는 GE라는 회사는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130전용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좀 전에 보셨던 제프리 이멜트라는 CEO가 작년에 이제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GE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고 있고요. GE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6가지 사업 정도로 남기고, 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전환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GE의 이런 움직임은 거의
모든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마존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그 제프 베조스라는 이 CEO가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산이 무려 106조. 그래서 물론 회사의 주식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회사가 1995년에 설립했지만 회사는 급속도로 매출이 커져서 거의 지금 브랜드 가치 면에서 볼 때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회사.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두 가지 예만 GE라든지 아마존만 얘기해서 개인 사업자나 혹은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당이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취침 모드. 그런데요, 사물 인터넷에서 센서를 통한 사물 간의 연결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는 또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 TV가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끼우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시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루의 사용 패턴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7시 사이에 일어났다 이제 시간대별로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누진세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늦은 단계별로 푸시 알람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물에 부착된 센서가 읽어드리고 전송하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분석해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업체는 전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집에서 센서를 설치하면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총량이 들어옵니다. 그 총량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각각 신호를 분류를 하고 났어요. 그게 텔레비인지 냉장고인지 세탁기인지를 판별해내는 기술입니다. 전기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기의 총 사용량을 기기별로 분류하고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선보인 한국의 벤처기업.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이는 세계적인 큰손 조지 소로스였습니다. 아픈 얘기지만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하드웨어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 구조지만 외국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일본의 모 전력회사하고 그 다음에 모 통신회사가 저희들인데 굉장히 밀접하게 사업 협력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사진 좀 찍을게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목적으로 분석해내느냐에 따라 그 쓰임도 우리 삶에 미칠 영향도 무궁무진하다는데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진 속 상품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사진을 좀 찍고 있습니다. 저런 옷이랑 똑같은 사진이 어느 쇼핑몰에서 파는지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모두들 한 번쯤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이나 우연히 본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특징 인식이 좀 빠르네요. 일단 특징이 확실하니까 확실히 잘 찾아요. 네. 사진도 좀 밝게만 찍으면 정확도가 정말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 옷의 모양과 패턴 등 특징을 읽고 이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찾아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데요. 이는 알파고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패션에 응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명한 패션 테러리스트였거든요. 맨날 추리닝만 입고 이제 나이를 먹고 좀 옷을 이쁘게 입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살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저 사진이 있을 때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저 옷을 다 샀으면 좋겠다. 아직은 준비 단계지만 실제로 사용된다면 패션 산업과 우리의 소비 생활에 가져올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진 속에서 캣하고가 상위의 영역, 하위의 영역을 구별해서 특징을 찾고 학습을 한 데이터들이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학습시켜서 계속 정확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시긴 한데 최근에 축하할 일도 생겼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잠재력을 인정한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다네요.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에 바로 접목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대기업과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 업체들로부터 일찍이 러브콜을 받은 국내 스타트업은 또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결핵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근데 저희 인공지능이 수많은 결핵 환자의 사진을 이렇게 보고 결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게 되면 결핵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랗게 뜬 부분이 결핵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사람 대신 엑스레이 학습을 통해 암을 진단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데요. 저희가 뭐 늘상 건강검진을 받고 의료 진단을 받지만 실제 암 환자 중에서 뭐 한 20% 정도는 그 검사에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이 20% 정도 놓치는 거를 한 10%, 5%로 줄여줄 수 있다면 암 환자와 정상인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학습하고 찾아내는 기술이라는데요. 이 또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방처형술 같은 경우는 현재 정확도가 한 80% 정도 되고요. 흉부 엑스레이에서 비정상인 폐질환을 찾는 것은 한 90%를 조금 넘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노닛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만드는 이 인공지능 진단 보조 기술이 일반적인 진료 환경에 다 쓰이게 만드는 겁니다. IoT와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바꾸어 놓을 앞으로의 삶. 모든 것이 연결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건 이는 더 이상 SF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좀 더 여러분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언론상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거의 한 700여 개 정도 했습니다. 한 30년 동안에. 그러면서 바야흐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세상이 오고 이제는 더 이상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능력, 끈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호기심이 많고 끈기가 있고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 있으면 데이터와 머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이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너무 흥미로운 동영상에 또 여러 가지 사례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 우리 세종대학생들을 위해 수업 준비를 해주신 정성원 상무님 기조강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창 좀 어서 들어와서 같이 또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웬만하면 사실 20분, 30분 안으로 강연을 조금 마무리를 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쉽게 또 흥미롭게 다가와서 마음껏 하시라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조금 큰 사례부터 작은 사례까지 아까 몇 페이지는 좀 그냥 지나치셨는데 또 흥미로운 좀 사례가 있을까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네. 좀 황당하기는 했고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제 입찰에 들어가면 이게 금액을 써내잖아요. 내가 얼마라고 써내잖아. 근데 경쟁회사에서 얼마의 금액을 써내질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를 만들 수 있으면
제가 그거 가지고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모으지 않고도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경쟁회사에서 얼마의 돈을 써낼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데이터를 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회사예요. 저희는. 근데 이제 정작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아까 여기 보셨던 저런 스타트업 기업처럼 했었으면 회사가 엄청 커졌을 텐데 맨날 남의 일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고객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한 거 중에 그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했고요. 네.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자, 버스, 택시, 화물 이 사람이 누가 사고를 더 많이 내는지 뭐 이런 것도 했고 뭐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물건을 살지 말지 하는 건 뭐 당연히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항상 고객한테 듣는 얘기가 너네들은 많이 해봤으니까 좀 뭔가 좀 얘기 좀 해봐라.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해놓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긴 한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기업의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었고요. 지금 다시 이제 젊음을 돌아가서 새로 이번에 막 대학을 졸업했다면 스타트업 기업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는 남을 위한 일을 해주는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아까 여기서 나온 대로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셨잖아요. 지금은 데이터 과학자라고 불려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네. 거는 제가 이제 통계 분석과 데이터 마이너는 되는데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 부족한 1%가 뭐냐면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 근데 남의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몰두하시다 보니. 네. 그래서 뭔가 그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 회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분석하고 기존의 정형 데이터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 뭐 김정은이 북핵 문제를 많이 얘기하면 의외로 이 S1 같은 보안회사 주식가가 올라가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외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남들은 잘 모르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요. 이거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킨다면 굉장히 큰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에는 좀 은퇴하실 나이가 됐다라고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신 거 아닐까요? 진짜 이게 지금 딱 우리 이 대학생들 이제 졸업을 앞둔 이 정도의 상은위에 계셨다면 세상을 바꿔 놓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사실은 학생들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영어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과학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한글로 검색하는 순간 데이터 과학을 검색하잖아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은 유튜브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세계에 가면 돈도 연봉도 엄청 세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학창 시절 막 졸업하는 시대로 돌아가면 저는 외국을 나갈 겁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영어 열심히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외국의 세상도 보고. 그쵸? 데이터 분석의 역할을 계속 배우라는 거죠. 배우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데이터 기반 아까 계속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외국에서만 투자가 받고 많은 관심을 외국에서 많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이 데이터 기반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을 하지 못했을까요, 상무님?
예, 우선은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 하드웨어. 근데 이 소프트웨어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이 능력을 별로 그렇게 대단히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있고, 또 우리나라 말에서 보면 몇 개나 필요해? 그러면 서너 개. 몇 시에 만날까? 몇 시쯤? 두리뭉실하는 네.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통계학과 교수님이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잘 모른다는 표현을 하려면 몇 개는 알고 몇 개는 몰라야 된다라는 게 그 정도로 우리는 말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외국은 숫자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마 좀 문화적으로 훈련이 좀 덜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서 지금 데이터 기반의 수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뀌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속된 말로 삽질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틀려가요. 실패가 있죠. 실패를 엄청 많이 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인사이트를 얻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문화가 실패를 좀 용납하지 않는 사회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신기한 게 실패한 제품은 없어요. 출시된 제품은 다 성공한 거고요. 저희가 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도 다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이것부터 조금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한 거를 인정해주고 하는 기업 문화나 사회 문화가 조성이 되면 굉장히 많은 또 젊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젊은이들이 도전을 통해서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는 실패를 하면 왠지 낙오됐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뭔가 빨리 무언가를 창출해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 실패물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 그것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나라 조상들 같은 경우는 또 감으로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내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예, 육감으로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요, 데이터를 모으는데 혈안됐던 나라가 독일하고요, 일본이었어요. 아, 일본이요? 네. 전 세계를 지배한 독일, 일본이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요. 왜 생체 실험 왜 했겠어요? 데이터 모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 데이터 모으는데 가장 혈안돼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이 아까 보셨던 지휘를 비롯해서 데이터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고, 오바마 정부 때서부터 데이터 활용을 막 걷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은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무시해도 될 그 스마트폰 엄청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용납되는 나라고요. 써주는 거야. 근데 그게 데이터로 쌓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빨리 쫓아와요. 제가 중국 2012년에 중국 비즈니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 달에 중국을 한 5번씩 갔어요. 1년에 한 40몇 번 정도를 갔는데 중국 기업을 가서 한국 기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듣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요. 쫓아온다는 표현이 지금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이미 앞섰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10년, 20년 걸려서 쌓은 데이터를 중국은 1년 만에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십억 인구가 시행착오를 겪은 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네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런 공학 쪽, IT 쪽에 굉장히 관심 많아서 빠르게 하여튼 성장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 실정은 어떠한가요, 상무님? 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긴 하죠. 좀 중국보다 좀 뒤처진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제가 속된 표현을 딱 하면은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똥이 된다고 얘기해요. 쓰레기라고 하려고 쓰레기가 아니라. 맞아요. 똥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데이터는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1+1은 3이 되고 4가 돼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와 너의 데이터를 합치면 굉장히 가치가 커지는데
그 역할은 사실 정부에서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가 가치를 불러세운다라고 했더니 각 부처가 다 전부 요즘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어. 그게 저희한테 센터 만드는 의뢰를 해요. 저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나라를 위하면 이거는 각각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게 아니고 합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네.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돼야지만 가치가 부여되는데 하다못해 미세먼지 해결할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와 환경부 데이터, 인허가정부 데이터 다 합쳐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젊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다시 재창업을 해서 하기는 힘들고 회사에 이제 몸담고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만 있다면 뭐든지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 근래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 데이터 관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서로 공유를 하고 연결을 하고 합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 데이터는 따로따로. 그래서 부처마다 따로따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더 보기도 힘들죠. 베일이 쌓여 있고 미세먼지 같은 건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예. 이전 정부에서 데이터 지wo.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도 지금 들어가 보세요. 데이터.지wo.kr에 가치 있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는 꽉 쥐고 안 놔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활용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 구실을 붙여요. 예,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공개 못한다. 공개를 못한다. 예. 그러네요. 이게 서로 연결과 공유가 돼야지 우리가 뭔가 더 풍성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답도 저는 알고 있어요. 해답도 알고 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해답은 뭐냐면 공유하고 안 되면 개인정보가 안 되면 정부에서 굉장히 큰 클라우드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연결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바깥으로 보내지 않고 거기서 작업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를 생산한 기관의 부처가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어요. 따로따로. 아니 우리나라는 진짜 재난이 많잖아요. 국가적인 재난, 아까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이 뭔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가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한숨을 쉬시면서 1998년에 처음으로 제안했다 실패했던 그 시점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 강연을 들어오면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통계는 잘내. 과거의 내용 통계. 예. 근데 사실은 이 재난이라는 게는 예방이 더 중요해요. 그쵸. 예방이 중요한데 풍수가 지나가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다. 이런 통계만 내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한심하다 그럴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돈 주고 일 시키면 가서 일하는데 정부 돈 받아가면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통계 내고 집계. 우리가 주변에 이제 여러분 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다발 지역 표지판 붙어 있는 거 보시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과거에 여기에서 교통사고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더라도 여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지역이라는 표지판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틀릴까봐. 과거의 통계는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좀 어려운 영어로 기술 집계 기관의 데이터 활용하는 능력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는 사고가 많았던 지역입니다라는 거의 경각심보다는 이곳은 사고가 많이 날 곳입니다라는 경각심이 맞죠. 사실 사람들한테 훨씬 더 다가오는데 예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새롭게 바뀐 도로의 환경과 기타 여러 가지 운전자의 습성 이걸 감안해서 지금부터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틀릴까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통계만 던져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석해. 국민들이 또 불안 심리를 조정할까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계를 하는 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재난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산불은 계속 날 것이며 홍수는 계속 날 것이며, 그렇죠? 예, 아무튼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불이 이 불이 나면 잘 타들어가는 지역과 시기가 정확히 예측을 해요. 네. 그래서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더 아는데, 우리는 그냥 관례적으로 봄철에 마르면 산불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면서 그쵸. 매년 또 산불이 일어나요. 건조하면 나고 매년 나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에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이거에다가 조금 더 분석의 기술을 첨가시키고 인사이트를 창출해내는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게 되면 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안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조금 변화가 빨리, 다른 나라 이미 다 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사모님 얘기 들어오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생이 이 학생은 로또 많이 사시나 봐요. 로또 당첨번호 예측 프로그램은 사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인류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 기술을 적용해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하고 이 그쵸. 복권에 관한 거래요. 네. 근데 모델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 영향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근데 복권, 로또 말고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블랙박스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주가가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자동으로 사고팔고 하는 걸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존 엘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초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면 주식에 실패할 사람 별로 없는 건가요? 미래가 이제 예측되면 오를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경우죠. 근데 결국은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되겠고요. 안타까운 거지만 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항상 잃지 않는데요. 벌어가. 그러니까 정보로 무장돼 있을 뿐더러 그거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간대. 1년에만 수조씩 돈을 벌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뭐 안타깝게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개미 투자자들과 정부 출연 투자자들은 항상 손해본대요. 그러니까 잃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있긴 하지만 누가 더 정보로 무장되고 이걸 더 잘 활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활용되는 게 정말 전 분야가 이제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냥 가장 쉽게 보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한 시스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에서 비롯된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수치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수치와 초미세먼지 수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수치들이 0에서부터 시작되는 수치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숫자를 안 보고 뭐 보냐면 공기가 미세먼지 수치가 아주 좋다, 나쁨, 최악. 나쁨, 최악. 그러면 그건 뭐냐면 숫자로 따지면 1, 2, 3, 4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나의 숫자가 굉장히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의 단어로 바꿔버려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그러니까 세계 환경청에서 기준하는 수치를 100으로 놓고 공기의 질을 예를 들어서 100보다 좋으면 130, 80, 60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새기고 이걸 활용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숫자는 없애버리고 원래 숫자를 없애버리고 그냥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숫자로서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하려면 숫자를 많이 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항상 그 좋다, 최악 이것만 저도 접해서 참 감정적으로 다가왔는데 전 진짜 궁금한 게 많고 한데 시간이 다 됐어요, 상무님. 우리 학생들에게 이 빅데이터 관련 앞으로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좀 이 시대에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 H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프로그래머를 뽑으려고 했는데 이 전산학을 전공한 프로그래머를 뽑아야 될지 아니면 사회학, 경영학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법을 아는 사람한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칠래? 아니면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한테 법을 가르치는 게 낫겠어? 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은 배우면 된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이건 배우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과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를 부과되면 굉장히 훌륭한 사이언티스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통계를 전공한 사람이 우수한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야든지 다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되기에 앞으로는 꼭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들을 말씀이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어요. 빅데이터 러닝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학생들 우리 상무님 나중에 좀 연락처라든지 메일 주소를 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공지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네, 은퇴하실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일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나라 빅데이터 관련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성원 상무님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주시길 바랍니다.